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해소를 했다면 지금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년차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고 작년에 엄마를 위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블로그와 인스타에서는 오감나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 되게 좀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자기 자신을 좀 믿고 신뢰하는 아이, 좀 이왕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 그리고 그릿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런 육아 철학을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아이로 컸으면 해서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살고 또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되게 삶이 공허하고 좀 어떤 의미로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좀 좌절감이 들 때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자기만의 인생을 좀 즐겁고 행복하고 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좀 존재로서 기쁨을 늘 느낄 수 있는 아이로 크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되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나를 이해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자기가 잘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좀 느낌과 욕구에 기반한 대화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대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된 건 한 5년? 6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가족들하고 적용하면서 되게 삶이 엄청 풍요로워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되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고 뭔가 해야만 한다, 이런 좀 강박이랄까요? 강요,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또 다른 사람한테 되게 강요하면서 자라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런 계속 그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느낌이 어때? 지금 너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저한테도 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부터 되게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볼 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를 이제 지금은 알아차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초등교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많이 있어요. 육아서만 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젓가락질 연습하기, 또 우유를 혼자 따기, 화장실 뒤처리하기, 이런 되게 스킬 면에서 집에서 연습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좀 조절하고 관계 맺는 좀 연습을 집에서부터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느낌말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초등학교 저학년 되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집에서 이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 카드? 감정 목록, 이런 것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지금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엄마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눠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내 느낌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풍요롭게 나누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다른 사람한테 비난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말보다는 자기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말을 하면서 더 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요즘 또 학교에서 학교 폭력 관련으로 되게 좀 말이 많고 좀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말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연습을 가정에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실에서도 지금 저희 반 애들하고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집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제가 저 스스로도 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런 되게 좀 뭐 미숙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아이도 같이 이제 그걸 연습을 한 거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남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 존재가 진짜 그런 상태인 줄 알고 막 바닥으로 내려앉고 또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무언가를 이제 막 몸으로 표현해서 폭력으로 막 주먹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나쁜 말로 쏟아낸다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해소를 했다면 지금은 내 감정을 이제 가만히 바라보는 거죠. 가만히 바라보고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사람이 되게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좀 자기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아이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부모님도 견디지 못하고 아이도 견디지 못하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은 다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 감정이 가르쳐주는 신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그렇게 제지하면 애 스스로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자기 스스로 감정을 억압하려고 하고 그렇게 억압하다 보면 그게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또 표출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걸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지금 되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되게 슬픈 마음이 들어요. 지금 좀 짜증이 나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저도 그렇구나. 지금 너가 무엇이 중요한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지금 너가 짜증이 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감정은 느낄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흘려보내는 시간을 같이 갖는 거죠. 아이랑 같이. 그러면 어떤 감정도 그 폭풍 같은 감정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용히 혼자 감정을 소화하는 연습을 같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뭐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좀 다독이고 소화하고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면서 내면이 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교실에서 감정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막 감정이 막 요동치고 막 뭐 욕을 하고 싶어지면 뭘 부시고 싶으면 막 진짜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이 들 때 우리가 다 약속한 안전한 공간에서 스스로 감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약속된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호흡하면서 소화시키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3월달 학기 초에는 약간 ADHD처럼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막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고 막 교실에서 막 이렇게 물건을 던지고 하던 학생이 제가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언제든지 거기 가서 자기의 감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니까 아이가 이제 거기에 가서 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소화할 수 있는 푹신한 인형이나 뭐 말랑말랑한 공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자기가 혼자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만지면서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학기가 지났는데 아이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느낌말로 이야기하기 연습도 계속 교실에서 같이 했어요. 뭐 매일매일 한 줄씩 지금 느낌 쓰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너무 뭐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감정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뿌듯하고 보람된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인기 많은 아이들은 다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뭐 잘하고 뭐 능력이 있고 막 되게 좀 뭔가 다 뛰어나고 이런 친구들도 물론 주목을 받지만 한 1년을 쭉 지켜봤을 때 아이들이 끝까지 되게 좋아하고 인기 많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좀 존중해주고 좋은 면을 바라봐주고 그런 친구가 인기가 많은 친구가 아닌가. 네, 적어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있는 교실 안에서의 초등 교실에서는 제가 볼 때 인기 많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봤자 사실 뭐 학교에서 보는 평가가 엄청 고난이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기본적인 그 수준을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 좀 성실한 학생, 그리고 좀 배우려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좀 되게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 이제 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시는 부모님들이신 것 같고요. 되게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게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 신뢰해 주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되게 성실하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좀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렇게 제가 보기엔 느껴집니다. 저도 사실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특별히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원이랑 과외 없이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계속 혼자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말에 의해서 보상이나 처벌이나 뭐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 엄마의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엄마의 성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까지는 좀 내가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자기의 의지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죠.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키고 싶은데 아이는 이제 거부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계속 공부를 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빠져서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아보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국어 문제집을 풀거나 이런 공부보다는 초등학교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스스로 찾아보고 정보를 검색해보고 깊이 빠져서 몰입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오히려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저만의 시간에 공부하고 뭐 책 읽고 공부하고 뭐 글 쓰고 이런 루틴이 있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니 아이도 그걸 되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아무리 많이 할 수 있죠. 부모가 잔소리 한다고 아이가 듣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 루틴이 있는 모습을 또 아이한테 계속 보여주고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 나누거나 뭐 보드게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침과 저녁 다른 때는 뭐 낮에는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더라도 아침과 저녁 루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루틴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를 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또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틀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이 수학은 나랑은 거리가 있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이제 아예 시도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때는 되게 쉽고 누구나 진짜 유치원 학생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다가 이제 3학년, 5학년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수학의 수준이 살짝 점프가 되거든요. 그때의 아이가 학교의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아이의 수준을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걸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의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한 뭐 플러스 1단계의 과제로 해서 꾸준히 좀 이건 할 만한 과목이다. 내가 좀 도전하면 해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과제를 계속 꾸준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부모의 개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솔직 표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약간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이제 좀 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 수학은 사교육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만약에 가르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가지고 아이한테 뭐 조절 못하고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게 내가 자신이 없다 하시면 차라리 그래도 좀 아이와의 관계가 일단 우선이니까 다른 사람을 또 이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랑 관계가 깨지지 않게 아이를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의 목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기르는 거, 나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초등학교 공부의 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진짜 성적을 위한 그런 공교육 시스템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초등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공부를 우리는 사실 어른들도 잘 못하고 컸잖아요. 이것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외적인 공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작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어떨 때 잘 되고 이런 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나의 내면에 대한 공부는 잘 못하고 어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좀 자기 자신이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떨 때 기분이 좋고 뭐 무언가를 할 때 완전히 빠져서 흠뻑 젖어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자기 특성을 이해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좀 견문을 넓히는 시기가 초등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아이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좀 아이가 부모의 말에 잘 따르고 아이가 부모의 칭찬에 목마른 상태일 때가 또 초등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좀 쥐락펴락 하려고 하시는 그런, 특히 초등 시기에는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내 말에 잘 안 따르고 이러면 애가 요즘 애들이 대든다, 반항한다, 뭐 제멋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하소연을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착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도 나랑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고 소중한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진 것을 꺼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타고난 선물, 아이가 선물처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컸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던 게 그게 진짜 삶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한 40이 다 돼서야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스스로 안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네 안에 답이 있다. 그리고 너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 비난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져요. 그런 때는 그거는 사실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니고 그거는 내 내면의 평가자, 감시자,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저희 아들 친구 주변에도 의대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부모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아이들은 그대로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았을 때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됐을 때 부모가 원하는 뭐 의사가 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 아이의 삶이 행복한가? 그리고 우리가 없어졌을 때도 아이가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부모가 없을 때도 자녀가 자기 스스로 혼자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어떤 조건의 직업, 어떤 뭐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했고, 가장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유는 주어진 환경에서도 태도를 선택하는 거라고 했던 말이 전 되게 늘 마음에 품고 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되게 좀 기쁘고 즐겁게 여행하듯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다른 부모님들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리로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되게 불안이 많고 내 삶도 불안한데 아이의 삶까지 생각을 하면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마음이 치유되고 좀 내면이 단단해져야지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막 누구는 뭐 한다더라, 누구는 뭐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지금 우리 아이는 뭐 여기 학원에 다닌다는데 너네는 무슨 교육을 시키냐 이런 말들을 정말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는데 자기만의 확실한 교육관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부모님 먼저 삶에 좀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가질 수 있는 내면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 그냥 책에 둘러싸인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책은 원래 나랑 함께 사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아이가 아예 한글을 모를 때도 그냥 아이 앞에다가 책을 들여다주고 제가 계속 읽어주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책에 대한 거부감이 일단 없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알기 전부터 책에 대해서 되게 좀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고, 초등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기 의견도 생기고 하니까 한동안은 책에도 슬럼프가 살짝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고 싶어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아이의 관심사를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만약에 요즘에 게임에 좀 관심이 있다, 아니면 뭐 동물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교통수단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이렇게 은근슬쩍 하나씩 집에 이제 자주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주제인데 하면서 한번 훑어보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그 주제에 관련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책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스스로도 읽게 해주고, 저는 자기 전에 항상 책을 읽어주는 루틴으로 잠이 들었어요. 읽어주는 게 힘들 경우에는 들려주는 것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동화 이런 것들을 아예 어릴 때부터 꾸준히 들으면서 이게 루틴이 되어가지고 잠들 때는 책을 읽는 것, 이런 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고, 지금이라도 같이 책을 읽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유튜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영상 노출, 게임 노출, 이거 스마트폰 노출, 이게 가장 취약점인 것 같아요. 그걸 또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거의 다 맞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미디어 없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게임하거나 뭐 영상 보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 글씨를 읽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미디어 약속을 좀 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미디어 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좀 심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게 아이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내가 애들 케어하기 힘드니까 핸드폰 쥐어주고, 또는 숙제 몇 개 하면은 핸드폰 너 게임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뭐 보상을 핸드폰으로 쥐어주고 이러는 게 아이를 망치는 길이고, 책을 읽지 않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냥 심심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부모님들이 좀 견디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배운 건데, 그냥 장난감, 딱 특정화된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니라, 특히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형상이 없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장난감 있죠. 뭐 클레이, 아니면 블럭, 아니면 뭐 색종이, 뭐 이런 손으로 소근육을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좀 많이 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심심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만의 창의적인 무언가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언가를 해서 가지고 왔을 때 막 이제 같이 깜짝 이렇게 놀라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또 더 새로운 걸 개발하고 싶은 막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학교에서도 교실에서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할 준비, 가방 정리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아침에 항상 책을 꺼내서 읽도록 이제 습관화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책을 읽었던 아이는 오자마자 이제
자기가 읽을 책을 준비한 이 책을 꺼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래서 눈이 책에 이렇게 가 있는데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눈동자가 계속 흔들려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 오는 거 쳐다봤다가 뭐 또 막 이렇게 계속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재미도 못 느끼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 학급일 경우에는 아예 아침에 제가 그냥 화면으로 책을 띄워주고 같이 읽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루에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권씩 그림책 읽어주기 이렇게 해서 책에 좀 재미를 들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가 책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 목소리로 아빠 목소리로 읽어주면서 그 스토리 라인에 대한 이렇게 흥미를 좀 가질 수 있게 너무 쉽게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좀 제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책에서는 그런 자극이 없잖아요. 네. 과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은 책이 너무 흥미가 없어서 그런 자극을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 자녀를 키우고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녀와의 교류 그리고 아이에게 남겨질 정서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 얼마나 풀었는지 책을 몇 권 읽었는지 이런 것들은 어른이 됐을 때 기억에 남지 않지만 부모님과의 특별한 경험이나 부모님과 주고받았던 그런 분위기 그런 따뜻한 정서는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런 신체적 스킨십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시면서 아이가 가정에서라도 좀 스스로 되게 행복할 수 있게 존재로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한 잠깐의 시간이라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